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국질 하나 골랐는데 외국 자료를 보다가 지금 이제 가자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그 중에 MK3형 최신형이 아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비군용 그 전차들이 아마 투입을 예상하는 듯 준비를 중인데 그 외형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대무 사진을 보신 것처럼, 물론 대무 사진은 MK4형 최신형입니다만 MK4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룬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다뤄보고, 또 가자 지구에 특화된 또 변형도 가해진 게 있어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정보가 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게 메르카바 MK3형이죠. 이거는 이제 능동 방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형이고, 여기는 또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그 폭발 반응 장갑이 또 붙여져 있지 않아요. 이게 왜 현역이 아니고 약간 예비로 돌리는지 아시겠죠? 주력 전력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투입 준비를 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탑 위에 이제 오두막을 하나 친 게 있죠. 텐터. 우리말로 하면 딱 그냥 원두막인데 과수원에 그거가 있고, 이거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왜 저게 장치된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왼쪽에, 그러니까 보기륜을 덮고 있는 저 부분에 이제 철판이 둘러져 있는데, 우리 K2 같은 경우는 저기도 이제 폭발 반응 장갑이 붙여져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무 판때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이걸 오늘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위에 이제 오두막 같은 것은, 오두막 텐트는 자, 우크라이나 전장 장면을 많이 보신 분들은 나딕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이게 지금 러시아 전차들의 상부에 설치된 같은 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장갑차들이 그 슬레이트 아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살 같은 것을 양쪽으로 덧대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랑 같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주된 것은 예전에는 이제 험비나 장갑차나 트럭 같은데 좌우로 붙어 있던 것들을 지금 그것이 이동했다. 전차의 포탑 위적으로, 전차의 포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차의 포탑은 전차의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장갑이 약한 곳이다.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차의 모든 장갑을 전부 다 두껍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전차 대 전차전, 그게 기본입니다. 전차 대 전차전을 상정한 상태에서 적의 포탄이 나한테 가장 많이 맞을 확률이 높은 부위에다가 장갑을 가장 두껍게 설치하고, 전면이겠죠. 차체 전면과 포탑 전면이에요. 그 외의 부위는 확률에 따라서 장갑을 조금씩 두께를 줄여나간다. 그게 지금 전 세계 주력 전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갑의 분포겠죠. 그런데 왜 뚜껑을 덮었느냐?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우크라이나전을 하고 나서 저게 이제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저 슬랫 아머는 기본적으로는 성형 자격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성형 자격탄은 꽝 맞은 후에 거기에서 메탈 제트가 나와서 그 메탈 제트가 장갑을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형 자격탄은 날라오는 탄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병용 RPG나 우리가 쓰는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전부 다 성형 자격탄이 들어가고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철갑탄에 비해서. 철갑탄은 운동 에너지 탄이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포구 초속이죠. 그리고 관통자의 강도죠.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거죠, 힘으로. 그렇지만 성형 자격탄은 속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맞고 나서 메탈 제트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유효한 거리가 있어요. 그 가장 유효한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겠습니까? 성형 자격탄두가 장갑의 표면에 딱 맞았을 때 그때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딱 접촉한 순간에서 메탈 제트. 그래서 이것을 거리를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시점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위력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랫 아머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성형 자격탄두를 빨리 폭발시키는 거예요. 장갑에 맞기 전에. 메탈 제트는 형성되겠지만 최고의 위력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전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지금 러시아 전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온 둘레를 몸통을 전체를 다 감았죠. 반응 장갑으로, 폭발 반응 장갑으로. 장갑이 저기는 RPG 정도는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드론 정도가 와서 부딪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뭐 FPV 드론 정도는 맞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위쪽은 그거라도 맞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다가 이런 러시아 전차들은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고 포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은 차체 하부에 이렇게 캐로셀이라고 그래가지고 둥그러운 탄창처럼 들어있어요. 서방의 전차들은 포탑 뒤에 따로 장치하게 돼 있고 거기가 폭발을 되더라도 유폭이 안 되고 그 자체로 날아가게 돼 있고 성무원과 차체는 보호되게 돼 있지만 러시아 전차는 구조의 특성상 포탄들이 이거랑 통해져 있어요. 차체 하부에 있단 말이에요. 자동 장전 장치의 특성상. 그래서 포탑이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뚫리면 이거는 유폭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네, 뭐 포탑이 떨어져 날아가고 이런 것은 뭐 다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지금 가자 전투에 참여하는 메르카바 MK3 전차가 변형을 가한 것도 일단은 그런 목적이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RPG나 드론에 대한 공격.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블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전장 초반에 많은 러시아 전차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제블린이 주로 택하는 공격 방식이 상부 공격 방식입니다. 예, 상부를 우선적으로 노리게 돼 있어요. 자, 제블린과 유사한 우리의 무기 체제는 현궁이죠.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거의 디폴트 세팅, 기본 공격 세팅도 뭐냐면은 상부 공격이에요. 자, 그래서 러시아 전차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을 수가 있어요. 지금 드론 세력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세력은. 예. 제블린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성형 자격탄두를 달고 돌진하는 거잖아요. 저거 갖고 막을 수가 없어요. 엔진 상부만 공격해도 전차 파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포탑만을 둘렀다는 것은 포탑을 향해 오는 대전차 미사일의 상부 공격 이게 가장 우선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가자 전투에서 하마스가 쓰고 있는 드론에다가 성형 자격탄두를 매단 거예요. 그래서 탱크 상부까지 접근해서 떨어뜨려요. 예. 자, 메르카바 전차가 위에 오두막을 친 이유는 러시아 전차가 친 이유랑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응 방식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상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탄이 활발히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나오는 영상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장갑 차량에 대한 공격이 100m 내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가까운 시가전에서는 근접 시가전에서는 사거리가 2km 이렇게 넘어가는 대전차 미사일을 쓸 그것도 안 돼요. 비용도 효과면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하마스는 지금 동굴 진지들이 네트워크가 쫙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 다 장악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적들이 튀어나와서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지나가는 탱크의 상부를 보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상부에 전차 상부에 오두막을 설치한 이유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응 방식은 같아요. 어차피 성형 자격탄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 있고 없고 천지 차이겠죠.
제블린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뭐 한 1m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 오두막 정도로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당하는 맞닥뜨리는 상대방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RPG 탄두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두막이 있으면은 탱크는 사는 거고, 오두막이 없으면 탱크는 죽는 거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정확하게. 제가 봐서 러시아군은 이게 있더라도 전차를 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 낮다고 봅니다만. 네.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신 드론에서 성형 자격 탄두를 떨어뜨리는 거고,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한 부분이 탄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이거 얼마나 값싼 무기 체계겠습니까? 일반 RPG 탄두, 그 이중 성형 탄두도 아니고 일반 탄두 떼서 그냥 드론에 매달아서 던진 거예요. 자, 이게 맞기를 어디를 맞는고 하니 포탑에 맞은 게 아니고 차체의 상부 오른쪽을 맞았어요. 거기가 아마 엔진이 있는 부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관통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불을 뿜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예, 맞는 거 보면 알죠, 이게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한 기사에 보면은 이게 FPV 드론에 대해서 대응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FPV 드론은 이런 거예요. 훨씬 정밀하거든요. 그래서 포탑과 차체 사이에 공간도 파고들어요. 엔진 같은 것도 바로 노리고. 예. 그래서 지금 오두막 가지고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FPV 드론은. FPV 드론을 막으려면은 차라리 전차 전체를 망으로 두르는 게 나아요. 망에 걸리게. 예,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예, FPV 드론은. 왜냐면 몸체 자체가 돌진을 하니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예. 실제로 지금 보병들은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런 FPV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 진지 같은 것을 이제 망으로 두르고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위장할 때 쓰는 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못 들어와요. 자, 이거는 제블린의 운용 방식에 대한 그림인데, 이것도 제가 봐서 상부 공격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고도가 한 150m까지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서 머리 수직으로 낙하는 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떨어지는데 직각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이거는 2km 정도를 사거리를 전제로 했을 때 약 150m까지 상공으로 치솟는다는 거고, 우리 형궁도 기본적으로 치솟아요. 그게 정면 공격을 하든 상부 공격을 하든 발사 후 치솟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부 공격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이 치솟는다. 자, 이런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K2 장갑인데, K2 전차인데, 그 장갑의 두께를 보면은 K2 전차가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너희가 날 조준한다면은 여기를 조준해라, 그런 요구를 하는 듯한 부위가 있어요. 장갑 차체 전면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비스듬해 보이지만 실제 보면 직각에 가깝습니다. 예, 거기랑 저기 포방패 좌우로 툭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도 날 제발 여기를 때려달라, 급한 상황에서 조준을 하게 되면 왠지 저기를 조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부위가 장갑이 제일 두꺼운 부위입니다, 실제로도. 즉 조준하는 상대방은 누구냐? 즉 전차의 포수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장갑의 두께를 세팅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전차 대 전차전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주력 전차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즘의 전장을 보니까 전차가 적 전차에서 파괴되는 것보다는 드론이나 다른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거에서 파괴된 사례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 부위를 파고든다는 거죠. 상부 얇다. 그리고 저는 포탑과 차체 사이의 공간, 옆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를 아까 말씀드린 FPV 드론 같은 게 달려든다. 제일 장갑이 얇은 부위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약점은 전차와 전차가 승부를 할 때는 저희 정면과 마주보고 할 때는 거의 맞을 가능성이 없는 곳인데, 그래서 설계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런 곳을 노리고 든다. 아주 값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차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다. 예, 전차 디자인의 변형이 오거나 그러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전차의 방어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거기다가 레이저 무기 같은 게 등장을 빨리 하겠구나,
그래서 드론까지 잡아야 되는 거구나. 즉 우리가 지금 계속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되는 게 자꾸 많아지는 거죠. 레이저 방어 시스템 전에는 제밍 시스템도 탱크에 들어가야 된다. 탱크의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탱크 숫자가 많잖아요. 그걸 수입으로 하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컨셉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장 모든 현실적인 전장 상황을 반영한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면은 탱크가 2,000대는 되잖아요.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돼요. 자, 거기서 검증이 되면은 바깥으로 팔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방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자,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최소한 서방권에서 시장 개척이라는 부분에서. 탱크를 디자인을 바꿔서 장갑의 두꺼운 두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탱크 대전차전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무거워지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탱크의 변신을 지금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차들이 시가전에서 상대해야 될 여건이 일반적인 전장에서 탱크전이 이루어지는 뭐 초원이나 확 트인 개활지에서 하는 전장과는 천지 차이다. 그리고 오히려 앞뒤가 막힌 시가전에서 전차들이 더 취약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능동 방어 체계나 또 RCWS 그리고 지금 360도 상황 인식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 이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메르카바 MK4인데 고무판을 옆에다가 덧댄 게 보여요. 저기 덧댄 게 보이는데 저게 고무판입니다. 고무판. 아니면 고무류예요. 최소한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 갖다 댔느냐? 여기는 자석이 안 붙어요. 자, MK3 같은 경우는, 이 MK4는 그 위에 차체가 노출된 부분도 있는데 차체도 충분히 두꺼운가 봐요. 절갑이. 거기는 장치가 안 돼 있는데, 아까 MK3는 보면은 옆에 보기준 덮개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차체, 옆구리에도 이걸 다 붙여놨어요. 거기 장갑이 얇다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 이겁니다. 제가 막 궁금해했었죠. 자, 이 탄두를 하마스가 동굴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전차나 장갑차에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탁 넣으면 탁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갑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다가 폭발을 시키는데, 이게 앞에는 이제 수류탄에 뭐랄까 지연신관처럼 확 이렇게 안전피를 당기면 한 5초 있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붙느냐, 거기에. 뭐 공기 흡입기라도 빨판이라도 붙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자석이 붙어 있다, 자석이. 탁 넣으면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기가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 화면에 잡히거든요. 이만한 걸 들고 가서 붙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형탄 기반의 공격 무기고, 소위 말해서 급조 폭발물 계열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군 장갑 차량에 큰 피해를 줬구나. 특히 궤도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날려버렸구나. 탱크들을 기갑 차량들 주저앉혔구나. 급조 폭발물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궤도를 노리고 주저앉혔다.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은 자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되게 취약한 부분, 아마 궤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궤도 덮개에다가 고무판을 붙인 겁니다. 고무판을. 그래서 이런 포탄을 붙이지 못하게 하마스가. 자, 저렇게 공식적인 대응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런 공격 방식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도 시가전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육군 보병 사단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더 붙여서, 또 하나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인데 360도 상황 인식 부분이 커요.
자, 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위험 지역을 전차라고 할게요. 전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차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차병들이 전부 다 차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잔망경에 의해서만 사방을 관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운전수 입장과 아마 조종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휘관도 옆이나 뒤는 상당히 취약해요. 이거는 오히려 다른 탱크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소대별로 이동을 한다면, 야, 그 뒤에 누가 붙었어. 그러면서 기관총으로 제거를 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가전 같이 이 골목 들어가고 저 골목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개별 전차가 되게 고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막 총탄은 날아다니죠. 저격수도 노리고 있죠. 그러면 잔망경에 의지해서 탱크 속에 들어가서 이동을 하는데 나는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동굴에서 쏙 나온 적이 이런 곳에서 붙이고 가도 몰라요. 이게 시가전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K3 전차 같은 데서 생각하고 있는 360도 상원 인식 장치 그리고 RCWS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RCWS는 제가 업계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저걸 소리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식하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총구가 바로 향하고 위급 상태로 해놓으면 발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적과 아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막 섞여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바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재 고민 중인 상황이죠. 자, 화면으로 잡혔는데 아군을 쏠 수는 없죠. 잘못한 아군을 오인 사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래? 이런 게 이제 우리 AI가 인공지능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두된 하나의 안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판독을 한다. 자, AI가 그 사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AK 소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RPG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적으로 생각하고 겨누고서 사격한다. 그래서 RCWS가 우리도 좀 K1 전차, K1, E1 보병사단에 배치된 전차들을 시가전용으로 쓴다고 할 때 거기에 우선적으로 RCWS가 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예, 기동사단에는 RCWS가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활지에서 적 전차와 우리 전차, 전통적인 2차 세계대전 방식의 전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RCWS의 비중이 낮아요. 적의 저격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고 이런 시가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가전에 노출되는 K1 전차는 오히려 더 고급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차 내부도 360도 상황 인식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RCWS와 마찬가지로 360도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적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표시해주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막으려면.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요걸 보면서 향후 전차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이제 드론에 대한 대응 방식 같은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이미 언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드론을 제밍하는 그런 장치까지 능동 방어 시스템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되면 대전차 미사일용으로도 레이저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레이저 출력이 충분히 나와야 되고 연방 재충전이 가능해야 되면은 전기의 생산이라는 부분이 걸려요. 그러면 그게 기존의 디젤 엔진 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수소 연료전지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은 향후 그런 무기를 쓰기 위한 체계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포탄도 지금처럼 뭐 120mm 뭐 철갑탄 이런 게 아니라 레일탄이라고 그러죠. 전자기 방식으로 금속체를 배출하는 거. 그거 우리도 포기 안 했습니다. 미국만 포기했습니다. 일본도 연구하고 있고 우리도 진전이 있고 중국도 진전이 있어요. 미국만 포기했어요. 그거는 레일건은. 네,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기 힘으로 쏘아내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그 건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숨이 죽었지만 다시 언젠가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하마스가 이런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지하 네트워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후방이 없이 불쑥불쑥 솟아오니까 저게 기갑 차량, 뭐 기갑 차량뿐만이 아니라 저게 보병들조차 큰 혼란에 지금 빠뜨리게 된 거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